안녕하세요. 수빈님입니다. 이제 캑을 3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절반이 나왔네요. 지난 강의에서는 이제 성별 데이터 특성 전환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수치형, 연속형 특성 채우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특성들 중에서는 나이 특성과 같은 특성들이 있는데, 이런 나이 특성 같은 경우는 연속형 데이터예요. 한 살과 두 살은 연결돼 있고 두 살과 세 살은 뭔가 이런 순차적인 순서가 있죠. 이런 연속형 데이터에서는 특성을 채울 때 이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 평균과 분산을 이용한 랜덤. 두 번째, 각 특성의 중앙값을 사용. 세 번째, 중앙값을 기준으로 평균과 분산 사용. 하지만 첫 번째와 세 번째 값 같은 경우는 랜덤한 노이즈 값이 들어가겠죠. 두 번째의 값 경우에는 고정된 값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랜덤한 값을 일단 최대한 배제하고자 2번 중앙값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앙값을 사용하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로 분류를 해서 중앙값을 사용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P 클래스랑 섹스, 그러니까 탑승선과 성별을 다음같이 분류를 했어요. 다음같이 분류를 했고, 이 분류한 결과에서 각각의 그룹에 속하는 데이터에서 중간을 구하고자 합니다. 매우 그럼 좀 더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뭔가 한 번에 다 퉁쳐서 중앙값을 구하는 것보다는 P클래스가 3인 것 중에 남자는 이 정도 나이가 중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실제로 코드를 한번 짜볼 건데, 일단 NP 배열을 만들 거예요. 0으로 채워진 2x3 배열을 만들 건데, 이 배열에서 총 방금 저희가 했던 6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각각을 채울 거예요. 일단 빈 데이터들을 비우고 그 각각의 값에서 중간값을 중앙값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값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리로 0.5 기준으로 맞춰줄 수도 있는데, 굳이 0.5 기준으로 맞춰줄 필요는 없어요. 후에는 이제 널 데이터이고 각각의 그룹에 속하는 애들에게 저희가 예측한 중앙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각각의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에는 나이 데이터에 빈 부분이 없게 되겠죠. 이제 이 나이를 채웠으니 이 나이대를 연령대별로 묶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속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그룹으로 묶어서 그 연령대를 범주형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생, 성인, 노인, 약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총 5개로 나눕니다. 판다스의 컷을 사용해서 5개로 범주를 나눌 건데요. 볼 수 있듯이 16세, 32세, 48세, 64세, 80세 기준으로 나눈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룹바이 함수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생존율을 확인했을 때 확실히 어린 학생들이 생존율이 높았고, 반면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생존율이 낮았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에이지를 다시 채워줄 건데, 에이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조건문으로 각각을 다시 채워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적은 나이부터 많은 나이로 해줘야지, 만약에 많은 나이로부터 적은 나이로 해주면 모두 0으로 치환될 수 있어요.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나이가 많은 사람을 4로 바꿨는데 후에 16 이하인 값들을 다시 0으로 바꿔주면 모든 값들이 0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문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는 0부터 80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1, 2, 3, 4란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에이지 밴드라는 데이터를 다 썼으니까 에이지 밴드를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에이지 밴드 같은 경우는 트레인 DF를 기준으로 했는데,
트레인 DF를 기준으로 한 것은 테스트 DF를 가져오면은 정보 유출이 조금씩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 누수, 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트레인 DF에서만 보통 이런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EDA를 통해서 뭐 테스트 데이터와 트레인 데이터의 그 분포에 대한 직관을 얻는 게 좋겠지만 이런 처리를 할 때는 최대한 트레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특성을 새로 만드는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패밀리 사이즈 특성인데요. 이것은 부모, 자식, 형제, 자매 데이터를 모두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은 쉽습니다. 사실은 쉬운데 패밀리 사이즈란 것은 결국 나 자신 1과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의 합이겠죠. 약간 이 직관은 부모 패밀리 사이즈에 따라서 자신의 생존율이 변할 수 있다는 걸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가족이면은 생존율이 낮을 수 있다. 뭐 그런 어느 정도의 직관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겠죠. 그래서 한번 묶어보면은 패밀리 사이즈가 4일 때가 생존율이 가장 높았고 패밀리 사이즈가 11, 8인 경우에서는 생존율이 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런 7 같은 데이터를 제외하면은 경향성이 어느 정도 보이는 걸로 보입니다. 또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생존율이 높지 않았네요. 그리고 이제 혼자 있을 때 생존율이 별로 높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is alone 이라는 특성을 만들어서 혼자인가 아닌가라는 특성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만들어 보면은 혼자일 경우에 30%의 생존율을 기록했고 혼자가 아닌 경우에는 50%의 생존율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둘 다 매우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is alone 이라는 특성을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 아까 전에 패밀리 사이즈에서 봤듯이 패밀리 사이즈가 어느 정도 경향성은 보이지만 이런 7 같은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워줘도 괜찮아요. 오히려 또 해석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특성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특성들을 다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솔로는 안 쓰고 패밀리 사이즈를 써도 좋은 성능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보다 간단한 문제를 위해서 is 언론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드롭을 통해서 다 제거를 해주고 이제 저희가 처음에 봤던 표보다는 매우 간단한 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인발크드와 페어만 처리를 해준다면 아주 좋은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P클래스와 에이지 특성을 합친 가상 특성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제 나이와 클래스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에이지 곱하기 클래스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뭐 적은 나이인데 P클래스가 높다. 뭐 그런 거겠죠.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데 이런 특성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그냥 한번 보여드리고 가는 겁니다.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인발크드 특성의 SQC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훈련 데이터셋에는 총 2개의 값이 넣을 값인데요. 이제 이거는 최빈 값으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빈 값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드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드라는 함수는 자동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범주를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넣을 값이 없는 데이터에서 가장 많은 값은 S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fill나 넣을 값을 채우는 함수로서 메서드로서 S로 다 채워주고 이제 각각의 인발크드에 따라서 생존율을 보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그룹 바이 함수 같은 경우 메서드 같은 경우는 전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면 C인 경우가 생존율이 50%, S인 경우가 생존율이 33%. 어느 정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인발크드도 역시 후에 모델에 넣어줄 데이터 중 하나가 되겠죠.
이제 이 인발크드 특성을 다 채웠으니까 수치형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전 강의에서 봤던 맵을 사용하여서 다음과 같이 매핑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데이터가 많이 깔끔해졌어요. 좀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보시면 페어 특성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페어 특성만 채우고 변환을 해준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모델에 넣을 일만 나왔습니다. 이제 페어 특성 같은 경우는 한 명이 비었는데 한 명이 비었으니까 굳이 다른 상관관계를 분석하진 않고 그냥 중간값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age, 나이에서 봤듯이 age 밴드, 페어 밴드를 만들어서 4개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4개를 분류해봤을 때 요금을 적게 낸 사람은 생존율이 낮았고 요금을 많이 낸 사람은 생존율이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결과네요. 요금이 적으면 생존율이 낮다. 어떻게 보면 자리 배치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age와 같이 범주형으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수치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지면은 오히려 가중치 설정에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범주형으로 해주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범주형도 이런 수치형 범주형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면 전에 그 복잡했던 데이터들과는 달리 다음과 같이 깔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셋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모델을 결정을 하고 예측을 시작을 해야 돼요. 예측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측 모델 알고리즘이 한 60개가 넘는다고 해요. 아마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알고리즘들을 사실상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들은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외우고 계시고 이제 이 문제에서는 다른 앙상블 이런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단일 모델로서 성능이 좋은 알고리즘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분류 문제에 사용되는 지도학습 알고리즘들인데요. 로지스틱 회귀, K 최근접 이웃, SVM, 나이브 베이즈, 결정 트리, 랜덤 포레스트, 퍼셉트론, 신경망, RVM 등이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선 근데 이 알고리즘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강의의 목적은 캐그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지 사실 이 알고리즘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루기에는 사실 거의 또 다른 새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알고리즘이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알고리즘을 따로 공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라고 물으시면 저는 책을 추천드릴 거예요.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모델에 직접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에 넣기 전에 제가 한마디 말을 하자면 원래는 훈련, 검증, 테스트 이렇게 데이터셋을 3개로 나눠서 계속 그 훈련과 검증을 반복 후에 테스트 세트에는 마지막으로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훈련 데이터에 과대적합이 안 되고 어느 정도 규제된 상태로 테스트 세트에 테스트를 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검증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검증을 잘 몰랐기 때문에 검증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강의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훈련과 테스트만으로도 어느 정도 충분히 결과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 진행에서는 총 4가지로 데이터를 나눠야 돼요. 4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3가지로 나누면 되네요. 3가지로 나누면 되는데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트레인 데이터 같은 경우는 survived, 목적값을 제외한 값들을 이제 입력값으로 넣어주고 이 입력값을 넣었을 때 survived가 다음과 같이 된다는 트레인, 그래서 x 트레인과 y 트레인으로 나눠줍니다. 보통 y 같은 경우는 소문자로 써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y를 소문자로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x 테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서
그냥 주어진 입력값들이죠. 그래서 패신저 아이디만 제외를 하고 그대로 가져옵니다. 패신저 아이디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후에 제출을 할 때 그대로 그 포맷을 그대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따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 크기를 보면은 이제 입력값은 훈련에 필요한 입력값은 891/8, 그리고 출력값은 891, 그리고 테스트 같은 경우는 418 곱하기 8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지스틱 회기를 돌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회기를 돌리는 방식은 다음과 같죠. 모델을 선정하고 모델을 다음과 같이 fit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키고 predict로 해주게 된다면 저희는 예측값을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x트레인과 y트레인으로 그 성적 얼마나 예측을 하는지 보면은 81.26%입니다. 사실 이것이 과대적합된 결과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맹신을 하시면 안 되고 그냥 81.26% 정도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와 비슷한 거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SVM, 여기서는 SVC에서는 다음과 같이 똑같은 형식이죠. 사실 머신러닝 모든 알고리즘은 대부분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요. 일단 기본 단일 모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SVC 그리고 KNN에서는 다음과 같고, 가우시안에서는 다음과 같고, 퍼셉트론에서는 다음과 같고, 뭐 리니어 SVC에서는 다음과 같고, 스토커스틱 확률적 경사각법에서는 다음과 같고, 결정 트리에서 다음과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런 식으로 다 체크를 하고 모델들을 비교해 봐야 돼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들을 비교를 해보면 다음같이 성능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소팅을 한 거죠. 소팅을 한 건데 점수를 미리 저장을 해두고, 보시면 랜덤 포레스트랑 디시전 트리랑 점수가 같아요. 하지만 랜덤 포레스트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시전 트리를 여러 개 사용한 게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그래서 과대적합 확률이 좀 낮아요. 그냥 랜덤 포레스트 자체도 점수가 높게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여기서도 실제로 높게 나왔죠. 86.64%,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단일 모델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한 후에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돌린 모델이 랜덤 포레스트예요. 그래서 이미 ypredict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서브미션은 다음같이 만들 수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에 다음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패신저 아이디에는 패신저 아이디를 넣어주고, 그리고 서바이브에는 저희가 예측한 값들을 만들어주고, 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toCSV 이 메서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할 CSV를 만듭니다. 그리고 인덱스는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인덱스는 false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캐글에서 한번 볼게요. 캐글을 보시면 커널이 있을 거예요. 커널을 최종적으로 커밋을 하세요. 뭐 커밋을 하시면 다음같이 파일이 이렇게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아웃풋 파일에. 그러면 이 아웃풋 파일을 Submit to Competition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최종적으로 점수가 다음같이 나옵니다. 저는 뭐 여기서는 뭐 교차 검증도 하지 않았고 단일 모델을 사용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점수가 좋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강의는 정말 캐그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가에 대한 강의였어요. 그러면 다음 강의부터는 뭐 새로운 알고리즘을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좀 고급 기술을 사용한다던가 그런 종류의 강의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많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캐글 따라하기 타이타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